그럼 기후위기는 우리한테 무슨 효과를 줄까? 만약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전쟁보다도 더. 그래서 기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 기후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이런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현재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미래혁신 부회장이시고요. SDX 재단의 이사장이시죠. 전하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뭐 전기차, 하여튼 뭐 모든 것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탄소 절감에 대한 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기후 문제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긴 뭐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세 뭐 이야기가 나오고 아리백인이 미국에서도 이 모든 게 이 기후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기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잘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별로 안 와닿던 아젠다고 뭐 저도 나이가 있는데 뭐 나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던 이 문제가 이제 기후 문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제가 살아오면서 하루에 뭐 1m 비가 왔다든가 또 지금 뭐 가뭄, 산불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뭐 그 국가 면적의 3분의 1이 뭐 장기거나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이게 1990년대부터 아니 어쩌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문명이 그 1970년대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과연 이대로 계속 발전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그 책이 나왔습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책. 근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2030년 이후에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렇지만 상당히 그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3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렇고 유엔의 그 IPCC의 보고서만 봐도 그렇고 대충 지금 그 데드라인이 2030년 전후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뒤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간다. 악화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악화돼 가고 있는 거를 그냥 인류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텐데 그 방법들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얼만큼 그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결국 기회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1998년도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CEO를 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고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실 인터넷 버블이 불었고 그래서 뭐 저도 갑자기 막 돈을 버는 대박을 한번 맞은 적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또 꺼졌죠. 꺼졌는데 그러고 몇십 년이 흘러보니 인터넷은 이제 우리 완전히 신경망 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기후 문제가 와서 야 뭐 기후가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고 기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저지되는 방향으로 다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떤 논리들이 또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서에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하거나 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앞으로 한 10년 안에 상당히 큰 대박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단지 우리가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기후 때문에 네. 이것만이 아니라 네. 여기에 돈의 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 투자의 그렇죠. 기회가. 당연히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팬데믹이 왔어. 사실은 지금 탄소가 줄어든 시점이 딱 2020년 전후밖에 없어요. 탄소 네. 배출이 줄어든 시점이. 그전에는 탄소를 줄입시다 백날 얘기해도 실제로 줄어든 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그 2020년 전후 딱 그때밖에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멈췄을 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때 다 힘들어했죠. 다 힘들어했는데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판 사람, 백신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떼돈을 본 거 아닙니까? 물론 뒤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졌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2030년이 데드라인이다 그러면 10년 안에 그게 뭐 신재생 에너지든 뭐 전기차든 그것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뭐 수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둔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ESG도 안 하고 둔감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소비자로부터도 외면받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트렌드를 못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원인, 그냥 우리가 단순 생각하기에는 선진국들, 뭐 아니면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어떤 경제 성장국도 여기에서 공장을 많이 뿜어대서 그런 거 아니야?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가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가 야기됐다. 이거는 이미 그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한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IPCC의 그 과학자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했던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지금 레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할 저희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래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대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세에 맞춰서 정책도 변화되고 금융 시스템도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바뀌고 소비자들도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탄소가 절감되는 형태로 서비스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상품을 구매를 그렇죠.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놀래는 아이들의 그 행동이 부모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나는 어릴 때 전쟁이 참 두려웠어. 너는 뭐가 두렵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구가 뜨거워져서 타 죽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애가 저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재단에 와서 저희 도움을 좀 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걔는 좀 나이가 좀 됐을 텐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옷장에 딱 옷이 10벌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10벌 중에 하나가 빠져야 한 벌을 넣는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딸이 한국에 오면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왜 이렇게 옷이 많냐고? 막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대체 막 못마땅하겠죠. 그 정도로 참 뭐랄까 아주 미니멀리즘을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뭔가 소비할수록 그만큼 지구에서 그렇죠. 뭔가 뽑아내야 되니까 에너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활동하는 딸이 있고. 그러니까 미처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세대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구를, 이게 환경이 지금 막 열악해진 이 지구를 물려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게 부모가.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지. 그렇지. 우리는 먹고 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이들한테 아주 피폐한 환경을 물려주고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늘의 뜻일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은 아닐 거다. 우리를 사실 팬데믹이 우리한테 상당히 고통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어요.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 된다, 뭐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지만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상용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팬데믹 불과 1, 2년 만에 완전히 지금 하이브리드 미팅이라는 게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상식이 돼서 회의를 하면 항상 일부는 줌으로 들어오고 뭐 일부는 오픈해서 만나고 굉장히 그 플렉시블하게 지금 미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그렇죠. 소위 언택트라는 화두로. 언택트 이게 확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위기는 우리한테 무슨 그 효과를 줄까? 만약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건 완전히 제 가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애를 잘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클 때 딴 거 안 봐요. 지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그걸 이제 부모가 맡기도 하고, 근데 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좌충우돌 해요. 그러면서 자꾸 먹으면서 이제 육체가 성장을 합니다. 육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네.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더 이상 먹으면 살이 찌거나 병이 나는 거지. 우리 인류도 딱 요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 오는 과정에서 물론 자원도 파괴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어요. 네. 인터넷도 생기고 스마트폰도 생기고. 그러면 그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수준, 지적 성숙을 위한 인프라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인류 전체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너무 더디니까 팬데믹이 와서 한번 딱 때려주고 빨리빨리 가 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다음은 뭘까라고 보면 인류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는 그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서로를 위해주고 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문명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동차 우리가 옛날에는 차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 그때는 막 쳐박고 빨리 쳐박아야 이게 운전 잘한다고 그러면서 팍 이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수준이 다 높아지니 이거 한 대씩 양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일부러 한 대씩 양보를 해주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갔어. 자, 우리 인류는 한쪽에서는 지금 음식물이 넘쳐나서 쓰레기가 막 넘쳐나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 못해.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 여기서 남는 거예요.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 인식에 우리라는 개념 안에 끼케야 국가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구 공동체를 우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인류가 지구 공동체를 우리 안에 품었으면 그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기후 문제는 인류가 처음으로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전쟁보다도 더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고 뭐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네. 인류가 맞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내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줍든 분리수거를 하든 아니면 걷든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공동체를 사랑하거나 공동체를 의식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확산돼서 지구 전체를 위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그 의식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공존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 문명이 아니고 정신 문명 또는 완전히 신을 닮은 영성 문명으로 가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거의 막다른 골목 같은데 어찌 보면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다른 문명으로 점프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근데 지금 아까 그 600개 정도의 대기업들은 네. 이제 규제를 가지고 규제 놓고 이제 뭐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2030년인가요? 25년 그 유럽 탄소 국경세 네, 네, 시작이 네, 되잖아요. 네. 25년이죠 아마.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바로 우리 한국은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덜돼 있죠.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뭐 포스코 네. 4조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던데 예, 예. 뭐 이게 지금 그 워낙 정치인이나 뭐 이런 쪽에 인맥이 있으시니까 경각심을 갖고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잘 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6일 날 저희가 리월드 포럼이라는 포럼을 지금 개최하는데 그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이 기후 문제를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치권이나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금융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금융권이. 네. 근데 이 글로벌 금융 회사들은 이미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라는 그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서 우린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금융권이 네. 전 세계 금융권의 약 44%가 선언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선언한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로벌 그 은행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현대가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대가 탄소 관련해서 한 1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뭐 준비를 그런 여러 하는데. 가지. 또 선박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선박도 이제는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아예 입항을 거부당하는 이제 이런 준비 그게 몇 년 아니에요. 네. 무조건 바꿔야 돼. 이런 이제 규제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애플은 자기네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보고 야 너 부품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너도 아리백 선언해. 그러니까 삼성은 아리백 하기 되게 어려워요 국내에서. 근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선언하면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이 안 되면 사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비용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죠. 탄소를 사와야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리백, 아리백. 네, 아리백 그 전기를 정확하게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용이 발생하죠. 뭐그 부족하면 탄소 배출권도 사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나는 신재생만 쓸 거야. 근데 신재생이 지금 당장 없어. 그러면 그 신재생 만들어진 그 전기를 내가 샀다는 뭐 이렇게 이제 대체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배를 바꾸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글로벌 뱅커들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심지어는 석탄 발전소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투자해줘. 그러고 이제 막 비난을 받는 거지. 기후 악당이라고. 그렇죠. 근데 글로벌 뱅커들은 석탄 발전소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석탄 발전소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기술, 현존하는 그 수많은 기술들을 다 적용해서 탄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그걸 반드시 이행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도 다르고 투자 프로세스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투자할 거야 하고 펀드는 조성을 했어요. ESG 펀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투자해줘. 근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뜨거워하고 아니 은행이 움직여야 기업들이 따라 움직이지 않냐. 그렇죠. 은행이 요렇게 해줘야 우리 대출해줄게, 뭐 투자해줄게. 요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한국의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니들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은행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출이 일어나거나 투자가 일어나면 이 탄소 감축 전환 금융이라는 이 섹터에서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 왜? 우리나라에 그런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경, 아시아 지역만 약 4경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4경. 근데 이 4경의 시장을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시장에서 글로벌 뱅크들이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 난 판단 못하니까 못 빌려줘. 라고 했는데 글로벌 뱅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스턴 컨설팅의 그 싱가포르 최정계 파트너가 작년 말에 들어와서 저한테 걱정을 하면서 이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4월 26일 날 리월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은행들한테 야 이거를 위기로 만들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서 당신들이 좀 앞장서 주시오. 그래야 기업들도 따라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그 행사가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세계 금융기관의 동향 그리고 예. 한국 금융산업의 상황을 예, 맞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자. 예, 예. 아, 그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뭐죠? SDX 재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00%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업 중에 아까 이제 스케일업, 스몰 액션을 스케일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기업들, 뭐 이게 한 몇천억 하는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이 몇천억 하는 기업들도 이제 국경세 아까 말씀드린 국경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거에 대비해서 너희 탄소 얼마큼 배출해? 그러면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이제 계산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법이 이제 전 과정 평가라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전 과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전 과정 평가가 380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생산, 유통, 폐기, 그러니까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거쳐서 탄소가 얼마큼 배출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작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그러면 LCA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작은 중소기업들한테 비용적인 측면, 기간의 문제 뭐 등등에 의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탄소감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기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저희가 육성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또 벤처기업가 출신이고 그래서 기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 기후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적용되기 전과 후에 탄소 감축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 기술이 적용되면 요만큼 탄소가 줄어들어. 그러면 요거는 절대적으로 줄어든 얘기만 하는 거니까 요 줄어든 탄소량을 쫙 모으면 그러면 우린 이만큼 줄였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잔뜩 모으면 네. 그럼 요거를 국가 NDC에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데서 줄어든 탄소량을 NDC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발표를 하고 이번에 이제 인증서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해가지고 당신네 관내에 이런 기업들이 빨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뭐 그래도 뭐 수십만 개, 100만 개 되나요? 하여튼 이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적게 배출하고 있는지 남보다 어떤지 좀 판단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줄여야 되겠어. 등급이 안 나왔어. 그럼 난 등급 나오도록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 재보면 혈압이 이제 높아지면 우리가 몸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의 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것. 요게 이제 우리 감축위원회가 하는 거고, 요 모델을 저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후 행동을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리월드 포럼 같은 이 포럼이 좀 더 큰 규모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그런 포럼을 키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리월드 포럼을 지금 계속 크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중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생각하시는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